네, 지금부터 오후 본회의 2부 인권 기반 정신건강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주제로 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성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제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이렇게 공동 주최를 하게 되어서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은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우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재직 중이며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하여 확산시켰으며 정신건강 정책 수립과 제도 변화에 큰 기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백종우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후견대회에서 이렇게 가정법원과 센터가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가정법원에서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게 특별히 저희가 감사드리는 게 이제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제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 가족이 책임지던 시대에서 이제 이런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사회 그리고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인권을 위해서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인권 기반 정신건강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다루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표자는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방안, 절차 조력과 공공 흡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운율의 백왕렬 변호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백왕렬 변호사님은 법무부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운율에서 성년 후견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교령자 등 성년 후견 전반에서 후견이 양성 교육, 보수 교육과 자문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범죄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후견 신탁 지원, 또 무연고 국고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왕렬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션이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 이제 권리보험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세션이고, 저는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 사업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 하고 있는 법인이나 이제 복지부 사무관님들 이렇게 다 오시기도 했는데, 또 그만큼 다른 이제 발달장애 지금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아마 이게 조금 같은 공공후견 사업이지만 내용이 좀 다르긴 해서 이렇게 한다 정도, 이렇게 그래도 다른 옆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내후년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래서 그 개정법과 그 개정법을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 사업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그 연구의 무슨 결론이라던가 뭐 복지부나 연구진의 어떤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도 연구진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뒤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가려나라는 또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 중에는 이제 지금까지 공공의견 사업이 법제화가 안 돼 있었는데 그 공공의견 사업을 법제화를 했고 또 절차 조력 그리고 동료 지원 활동에 대한 규정이 3개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들은 다 2026년 1월 3일을 시행을 하는 걸로 이제 경과 규정을 두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시범 사업들을 이제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조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누를게요. 네, 절차 조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정신질환자분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에 그분의 이제 권익을 옹호하는, 그분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퇴원 과정이나 입적심에서의 심사, 아니면은 이제 뭐 퇴원 등 뭐 처우 개선 심사 청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서 이 정신질환자의 이제 뭐 지원자이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옹호자로서 이런 그분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절차에서 그분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이 절차 조력은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제화가 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의견 사업이 있는데, 이 공공의견 사업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시범 사업은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법제화가 됐고,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인인 정신질환자분들 중에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은 이제 이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 뭐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또는 당사자였던 사람 중 이렇게 동료 지원인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이제 당사자끼리, 이건 저도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사자끼리 이렇게 자조를 하고 또 당사자가 당사자를 지원함으로써 더 이제 그 정신질환을 극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잘 관리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이제 생활하면서 자기의 권익 옹호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지원도 이번에 새로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견 사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옛날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의사나 아니면 그분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비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한 현행의 비자의 입원 규정들을 둔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당시 이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한 달 이내에 기존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따르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자의 입원을 하든 아니면은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든 동의 입원을 하든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입원을 시켜라라고 부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시행되고 한 달 안에 병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신요양 시설들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되다 보니까, 특히 이분들 중에서 특히 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오랜 기간 거기에 입소해 있으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완전히 무용고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있고 또 최중증의 질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퇴원을 할 수가, 현재 바로 그냥 사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한 486명 정도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시적인 조치로 후견 개시를 했습니다. 이때 한 달 안에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우리 그 당시에도 후견제도에 대한 여러 비판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한정우 의견을 게시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우가 했던 이유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이 자의 입원을 할 수 없는, 스스로 여기에서 입원해 있겠다라고 의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 입원,
또는 보호무사에 대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할 때 특정 의견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지금 현재도 계속 문제가 되는 그 논쟁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한정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되게 임시적인 조치로 단기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정신 이제 질환자분들의 인권 옹호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이제 4개 법인이 공공의견 후견 법인으로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법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발달장애나 치매같이 개인 후견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우리들이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개 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최근까지 하다가 이제 2022년부터는 2개 법인만 남아서 한우라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협회가 현재 이걸 이제 공공의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법제화가 안 돼 있고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적인 법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465명 정도 지금 현재 후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애초에 세팅이 됐던 공공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이제 뭐 물량이라고 하죠. 이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최초에 했던 그 486명을 기준으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한정의견 종료하기가 어려우니까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그 빈 숫자만큼만 또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 이제 2023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는 계속 한정의견 청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왔는데 신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이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신건강 정책과에서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거는 이 사업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 앞에 4개 법인 중 2개 법인이 빠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 후견제도의 이념도 그렇고 우리 법인의 목적 사업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이념도 모든 게 다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빨리 퇴원해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7년 동안 해보니까는 계속 그냥 이 사람들 동의하고 입원 계속하게 하고 장기간으로 입소하게 하고 그런 결과만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인들도 우리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우리 에너지와 인력 들여가지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무슨 뭐 유엔에서는 뭐 성년의견제를 폐지하라 그러는데 우리 뭐 한정의견 해가지고 이거를 복지부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용하면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지역사회 자립을 공공의견 사업의 목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바꾸고 한정의견도 더 이상 하지 않고 특정의견으로 하겠다라고 바꿔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범 사업의 또 시범 사업이죠.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특정 의견 청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침을 아예 바꿔가지고 특정 의견을 원칙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족이 없는 무용고자나 아니면 가족과 단절된 사람이 대상자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질환자분 중에서 가족이 없거나 무용고자거나 가족과 단절돼 있거나 아니면은 기타 후견이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특정 의견을 하기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근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논쟁거리가 있죠. 이제 우리 특히 특정 의견인이 신상 결정 권한이 있냐. 특히 신상 결정 권한 중에서도 어떤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큰 논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응급실 가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특정 의견인이 그거에 대한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정신병원 입원이나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 입원 절차는 여전히 첨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 뭐 복지부도 그런 생각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 개인 의견인데 공공후견은 지자체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자체와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법인이나 자연인이 공공후견인에게 그 일을 위탁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이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비자 입원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 행정 입원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 밟아서 지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거를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논리적인 건데 공공후견 했다는 이유로 그냥 후견인에게 후견 법인에게 그 책임은 그냥 등 떠미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에서는 동의 입원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아예 그거를 하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자태 위험이 정신질환으로 자태 입원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행정 입원을 만약에 비자 입원이 굳이 필요하다면은 행정 입원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자의 입원 외에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추진 체계는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제 보건소 아니면 이제 정신건강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공공후견 법인들이 이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저희 온율도 지금은 이제 신규 사건들 청구하는 거를 지자체를 대리해서 제가 이제 대리해서 하고 있고 또 법인들 자문은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침 개정 사업 지침 개정하는 것들도 오랫동안 계속 자문해가지고 지침 개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발제문 보낸 다음에 한 건이 더 늘어가지고 신규 신청 건수는 42건인데요. 그 중에서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이 10분 그대로 10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34건 후견 청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시범 사업에서는 이 정도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있는 분들 사례를 지금 저희가 해보면서 되게 많은 임상 경험을 얻고 있는데 한 사례는 이 배우자하고 사별한 정신질환을 가진 결혼 이주 여성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안산에 있는 사례인데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고 한국말은 전혀 못하시고 조현병이 굉장히 심한데 아이는 미성년자고 발달 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얼마 전에 사망했고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이 있고 또 그 시댁 시아주버니인가요? 시아주버니하고의 그 분쟁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제가 여러 이렇게 열악한 주거지를 많이 가봤는데 제가 가본 데 중 제일 열악한 우리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냉장고를 열면 막 바퀴벌레가 막 20마리씩 막 나오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 관리하던 담당자가 후견 신청을 해서 최근에 후견 개시가 돼서 저희 이제 한울에서 맡아가지고 열심히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후견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분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분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가고 이것도 이제 재밌는 농담 같은 재밌는 일화인데 저희 담당자 선생님이 그 베트남어 공부를 했대요. 근데 피후견인이 담당자 선생님 보고 무서워서 싫다고 해서 상처를 크게 받으시고 그러셨다는 이거는 농담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최근에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분들 중에서 후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뭐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복지부나 또 다른 데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례인데 우리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또 그 정신적 장애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근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안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다 그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친권자의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친권자는 사실은 미성년자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성인인 장애인들은 친권자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는 가족이든 누구든 옆에 보호자,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누구든 내가 이 사람 보호자라고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의견서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의견서를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후견인을 선임해 오라고 하면서 공공후견 제도를 안내합니다. 발달장애 공공후견 사업을 하니까 발달장애 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도 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복지부에서는 안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발달장애 공공후견 사업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고 정신 쪽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청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좀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좀 있고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공공후견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들 그냥 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럼 이분들은 직업재활
사실은 직업 재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약간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설들은 그냥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을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최저임금을 주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안 해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 이 정신질환자 공공의견 법인들이 되게 의미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 후견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피한장 후견인의 그 은행 금융 거래를 거절했던 사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정신질환자 공공의견 사업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파이팅을 유지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은 받았고 동의서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고용노동청 이거 실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협회에서 이분의 후견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절차보조 사업은 이것도 당시에 우리 정신보건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비자 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 조정 제도를 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현재는 파도선하고 우리다움이라고 하는 당사자 단체에서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 사업 한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에서 이 정신 절차 보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일단은 근데 이제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설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걸로는 병원에 정신질환자가 비자 입원이든 정신의료기관 등에 이제 입원하게 됐을 때는 절차 조력이 붙고, 이분이 만약에 퇴원을 하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후견이 필요하면 후견인을 붙이고, 그래서 만약에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이분이 비자 입원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후견인이 절차 조력인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 사업이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이제 그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의견 법인들도 절차 보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후견인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절차 조력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분이 퇴원했을 때는 이제 그 절차 조력인들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후견 심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정신질환자 공공의견이 저희가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법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의 장점들, 전문성이 계속 누적되는 것들, 그래서 직원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직원이 누군가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계속 누적돼서 법인의 그게 계속 이렇게 약간 곱해지듯이 전문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개 법인은 전문성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거의 뭐 혼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정도로 전문성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의 단점이 이게 전국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후견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법인이 단일 법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 온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서울 경기는 해도 지방을 못 갑니다. 여기도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반려했던 사건이 거제도인가 마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인 분은 자주 가야 되는데 마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그걸 저희가 이제 거절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최소한 이제 광역 단위 정도에서 후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법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 발달이나 치매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걸 우리가 발달 치매 쪽도 몰라서 양성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거주 피부에 우리 지금 발달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 다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고, 개인 공공의견인이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많아봤자 3건이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신질환자 공공의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 법인이 지금 460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개개 피의견인마다 방문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적으로 몇 번 이상 가라라고 해버리면 그거를 가느라고 시간을 다 쓰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를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사례를 소개는 안 했지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 법인들에게는 가장 리딩 케이스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소개를 안 한 이유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소개를 안 했는데, 이게 가장 리딩 케이스가 될 가장 표준적인
중간 난이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했던 거를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타임시트 같은 걸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받아봤는데요. 개시 초기에 3개월 동안 방문을 20번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지침대로 이렇게 몇 번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지금 발달이나 이런 데들도 아마 뭐 2주에 한 달에 한 번 가게 돼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횟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는 정신 쪽은 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사업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영일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와 응답은 모든 발표가 진행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백영일 변호사님이 이제 후견 권리보호에서 이제 절차 조정과 공공 후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는 정신질환의 의사결정 지원과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우리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학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인환 교수님께서는 제가 사실 요즘 매주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강박 관련한 연구도 같이 하시고 계신데, 주로 민사법 분야를 해오셨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익보호, 법적 개선, 성년 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권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의사결정 지원, 이게 법적 능력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법적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이런 보호하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의 입원이나 병원의 격리 강박 같은 치매적 관행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에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12조는 판단력이 좀, 정신 능력이 좀 부족해도 법적 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다. 판단력의 부족과 법적 능력의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정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서 법적 능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라라고 하는 요청에 이것의 그 핵심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반 환자들에게 요구되는 인포먼트 컨센트에 관한, 즉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할 그런 능력은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원칙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합니다.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서 설치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자유박탈을 이제 금지하고, 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권법에 따른 보호,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협약 제12조와 관련해서 비자의 입원 절차가 이제 자상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협약 제1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의 비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이제 강제 입원을 최후의 보호 수단으로 가능하면 회피하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역시 이제 자상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의 입원에 의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하고 유엔 인권 일반 인권 조약, 특히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 비규약이 문제가 되는데, 그 유엔 인권위원회하고는 견해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조정하는 국제법적 국제기구에 있어서 이 메커니즘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UN 기준, 인권 기준이 그대로 공존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두 인권위원회의 공통점은 있거든요. 적어도 그 공통된 지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역시 의사결정 지원에 있는 것이죠. 유엔 인권위원회도 최후의 마지막 라스트 레졸트로만 비자의적 침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제 조치가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있을 경우에만 비자의적 개입을 허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두 인권 조약 사이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떤가만 좀 짚어보고 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이행 보고서를 매 4회씩 내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 장기 입원율, 비자의 장기 입원율이 높은 것, 그리고 자유박탈을 전제로 한 법률 조항의 폐지, 그래서 정신질환자에게도 자유롭고 설명 후 동의에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 이런 걸 촉구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2, 3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년 후견에 관한 민법 규정의 폐지,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 규정 폐지, 손상을 이유한 강제 수용의 분명한 금지, 심리 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의적 강제 치료, 감금 상태를 초래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특히 협약 제 12조는 이제 고문, 잔혹, 비인도적, 모멸적 치료 또는 처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격리, 심리적, 화학적, 기계적 구성 및 기타 형태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고문이나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 치료,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관행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해자를 조사하고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비자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정보에 기초한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개입의 경우에는 15조뿐만 아니라 16조, 17조 여러 장애인 권리 조약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정신 장애인들의 어떤 법적 능력에 관련한 의사결정 지원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동료 지원 같은 절차 보조, 이거 다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보호 조치의 하나이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정신질환자들이 좀 회복했다가 주기적으로 위기 상태에 빠져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판단력을 회복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전 의료 지시서, 특히 이것이 정신과 영역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이거를 확립하는 경우에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의 결정이긴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사전에 결정한 것은 문제가 된 그 시점에 있어서의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그런 사전 의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 그 사전에 결정한 의사를 더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자기결정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정신과 영역에서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에 관한 일반적 정의인데요. 법적 능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상실에 대비해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 규정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장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자신의 지시나 선호를 선언하거나 의료 요양에 관해서 나 대신에 결정할 사람을 지정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법문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특히 연명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연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법제화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과 대비해서 이제 정신의료 의향서, 그래서 일반적인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고 조금 더 기본적인 형태로 연명 의료에 관한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고 정신과적 연명 의료 의향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 능력 상실 시점에서도 사전에 결정한 것이 자기 결정으로 보장은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 의료 의향서는 환자가 동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사전에 결정한 것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는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병식을 상실하거나 환자 자신이 이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가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의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그 특정 치료의 시점에서 사전에 결정한 것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만약에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자기 결정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 질환자의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보통 거부를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부를 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 일반 원칙이 관철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신 의료 일반적인 의료 의향서와는 다르게 이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는 자기 구속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율리시스가 어떤 항해 도중에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유혹을 따르는 그 명령을 선원들에게 할 것을 우려해서 자기를 꽁꽁 묶어달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다 무시하고 내가 사전에 지시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계속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위기의 그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율리시스의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시형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의 자신의 의료적인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두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동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기 대신에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대신 결정하도록 신상에 관한 결정 대행자를 지정해두는 방식이 있고 두 개를 섞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나는 이런 형태의 의료나 요양을 선호하고 이것을 대리인이 대신 좀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들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위기 상황에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약간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모델을 조금 발췌해서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3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모델에는 자신의 치료에 관해서 이제 설명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환자 권리에는 치료 계획이나 치료에 포함되고 치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가 의학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죠? 의학적 판단은 이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고
환자는 이전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직원이나 의료진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지시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환자는 가족이나 대리인 또는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나 담당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기 개입에 의한 강제 입원 및 치료의 회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은 입원의 필요성, 입원 치료의 필요성 플러스 자상타해의 위험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비자의 입원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지금 진행 중이야.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는 있어. 그러나 자상타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아. 그러면 적어도 법률 규정에 따르면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악화돼 갖고 자상타해의 위험이 현저할 때 그때 비로소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의료적 개입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 손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 강제 입원에 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는 그 두 가지 위험을 적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어찌됐든 사전에 자기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입원하기 때문에 비자의 입원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환자들도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전기 충격 치료라든지 부작용이 큰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성년 후견 같은 없으면 이제 후견인을 선임해서 입원하는 특히 이제 자상 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는 결국 민법상의 제도에 의해서 입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회생 어떤 개인 생활에 영향이 큰 성년 후견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나 치료 팀원들이 이 사람이 이제 악화됐을 때 질병을 빨리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 합의서를 빨리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강요하고 그 치료 체계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는데 이 사전 의료 의향서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 결국 이제 적법 절차가 항상 위기 상황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사전 의료 의향서가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전의 동의라고 하는데 현재의 동의하고 동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의사나 고용주, 가족, 친지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판들이 극복하지 못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이런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료 요양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의료 요양 결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법제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는지, 치료기관의 선택은 어떻게 할지, 입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대안들을 자기가 제시할 수 있고, 치료받기 원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그 의사가 치료받을 수 없을 때 꼭 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때는 이제 그 밖에 대안이 되는 다른 의사의 이름, 응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의 대안, 응급 개입에 관한 선택, 전기 충격 치료, 환자 방문을 금지할 사람,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제 면회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 밖에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은 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종합적인 퇴원 후 요양 계획에 이 사전 정신 의향서 작성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의 여러 규정에 이에 관한 복지시설 규정은 이 퇴원 후 요양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의료 의향서에 사전 의료 의향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의 특징은 환자의 사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력을 자기 결정의 구속력을 자기의 구속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반대로 이 사전 지시를 따라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려고 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 의료 의향서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이 이제 연명의료법에 따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정말 임종기에 이제 담당 주치의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이제 작성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제 장례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전 어떤 처분 문서로서 현재 제가 불과 두 달 전에 전체 등록된 것만 250만 건이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연명의료가 실제로 중단된 것이 이제 37만 건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건 정책 당국의 의지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고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행법 하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후견 계약에는 신상에 관한 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견 계약을 활용해서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요, 후견 계약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막연히 네가 다 알아서 알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정신과 치료 서비스와 관련한 자기 선호도와 의사를 이제 그 임의 후견 수임인에 대한 지시의 형태로 후견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하이브리드 형식의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를 후견 계약을 통해서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편적으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법제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지 이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입법 방향을 보면은 사전 정신 의료향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과 간호사, 정신의료 전문의원 등 이런 사람들의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식은 지시형 의료 의향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숙권형 또는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 다 혼용해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료 의향서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지시형의 경우에는 정신의료환자의 현재 의사로 간주하는, 그 사전 의사가 현재 의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되고, 수권형의 경우에는 수임인이 본인이 필요한 치료나 요양에 관한 대행 결정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시형의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의사라 하더라도 비자의 입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비자의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주의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가 난 절대 입원 안 해 이렇게 결정해도 그거는 현재의 의사로 간주될 뿐이죠. 현재 그런 반대 의사를 가져도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갖추면 입원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의 구속성을 인정하고 정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것은 등록기관에 등록 보관되어야 되고,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등록 부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이런 사전 정신의료향서의 등록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설명을 시행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등록기관은 등록 시에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본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혹은 정신의료 의향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방문 시나 퇴원 시에 이것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충분한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1998년에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응급하게 입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한 10명의 가족이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에. 근데 지금은 보호의무자 입원 신청에 필요한 2명의 보호자를 못 찾아서 입원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사실 그 20여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기까지 했던 진주방화 사건의 경우에 유일한 보호의무자였던 어머니는 이제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호의무자라는 것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들어있는 저희가 사실 이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것은 뭐 저도 호주에서 봤는데 이게 이웃을 지정하기도 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를 지정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종동의 책임 또 공공의 책임에서 좀 더 의사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3번째 발표인데 시간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어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권 보장과 회복 과정으로서의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 논의에 대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님 발표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우리 후견학회에서는 제철웅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후견센터 또 지금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후견대회가 3회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후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들을 여기 공유하는 장들의 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후견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견 활동 자체는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혹은 대신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후견인의 주된 직무인데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발표에서 나왔듯이 신뢰관계의 형성, 라포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피후견인들의 생각 또는 표현들을 경청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나중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지원을 하거나 혹은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해서 한 7번, 8번 정도 입원해 있는 그러니까 다 비자 입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친구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지금 한 3, 4년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한 1년 정도는 전화를 하면 밤 12시에 전화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또 차로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또 전화가 오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목적지에서 출발해서 저희 집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넘게 통화를 합니다. 제 옆에서 저희 집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면서 내 이야기는 왜 안 들어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되풀이하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이용자, 후견활동 이용자들의 유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대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나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현이라고 할 때는 이제 결국 법률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후견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나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상해를 끼치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유형의 경우에는 고립되어서 외부와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집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호드와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소통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 이제 후견인들이 만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그런 그룹 중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도전적 행동이 있을 때 정신과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야 하는 그 방식에 관해서 우리 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후견인이 결정을 해서 입원을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비자의 입원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법 입원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들을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서구의 법률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법률가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접하면서 이제 다루었던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후에 이렇게 등장했던 건데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법률가들이 이제 이들과 접하게 된 이유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해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이었고, 이런 제도들이 쭉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로마법 이후로부터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가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70년대를 전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인 랭의 경우에는 동료들과 함께 1965년 런던에서 킹슬리 하우스에서 주거 치료 시설을 열어가지고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치료 방법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5년간 지속되어서 막을 내렸지만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바살리아의 어떤 도전도 있었습니다. 바살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정신과 치료에 저항했던 사람인데 랭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살리아는 1940년대 반파시스트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투옥된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교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자 고리치아에 있는 어사일렘 원장으로 부임해서 정신질환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박탈된 그들의 권리를 되돌려주는 실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적 활동을 토대로 해서 바살리아 법이라고 불리우는 1980년 개혁법을 만들어서 이탈리아가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돌봄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소테리아 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님 조현병 센터장에 있던 모셔가 1971년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거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호세에서 소테리아 하우스를 개소를 해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비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셔의 실험은 실패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의사들의 다양한 실험들이 바살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선구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 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픈 다이얼로그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법률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법률가들은, 미국의 법률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시민권 회복 운동에 깊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70년대 이후 법률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치유 법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학 사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에도 정신과 정신질환자라든지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시민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질환을 다른 질환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정신과 의사들의 실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이제 정책적으로 회복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구에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회복 패러다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다른 질환과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다른 질환과 차별하는 것은 이거 사실 로마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 후견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제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신건강 정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부정하는 정책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격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근대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부터 80년대 주로 회복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등 많은 나라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다시 이제 사회에 통합시켜서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책 목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 패러다임은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 회복은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회복 패러다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리커버리 인 멘탈 헬스라고, 그러니까 멘탈 일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부터도 완치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정신의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복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신건강 정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을 다른 질환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치료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서 자기가 치료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충분한 납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결정이 어떤 점에서 옳고 그르고 혹은 좋고 나쁘고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들을 키워나가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자기 결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게 되면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할 때 자의입원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정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선경험 있는 정신질환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 요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회복 패러다임의 핵심은 결국 당사자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소비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워낙 이 사람들이 소비자라기보다는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주도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뿐이지, 실제로 지향점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해 주자,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은 주로 동료 지원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회복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법률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의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치료, 다부처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자들이 결국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활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카운슬링도 있어야 되고, 세라피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어 스포트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법위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그러니까 사법위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기초한 입원 제도를 법원의 결정으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법입원을 가장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1794년부터 사법입원을 했습니다.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시대 때부터 이제 사법입원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가족이 입원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59년 정신보건법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정신건강 재심위원회를 이제 두고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의 경우에도 영국의 영향하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법원이 개입을 하고 있지만 개입의 강도가 각각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강제 입원을 할 때 법원이 개입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로서 입원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 단계부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원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편입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법원의 개입하에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을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거나 이웃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중범죄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구속을 잘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강제 입원을 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원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법 입원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잉글랜드랑 뉴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번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제도를 두어서 적법성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 인신보호법에 따라서 강제 입원된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 입원 논의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다른 제도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적 경험이 선진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 입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률가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사법위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서 유지냐, 치료냐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법위원의 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제치료가 인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치료가 치료적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 차별금지, 평등한 대우가 치료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박인환 교수님이랑 지난주에 격리 강박에 경험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것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수용한 수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 대접을 그 환경에서 받았느냐가 결정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제도의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법 입원 관련해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주체가 보건복지부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와 이게 사법 입원은 어떤 관련이 있냐?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법정신의학을 펠로우를 하신 이제 김정진 교수님하고 한국인 출신 하버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법 입원과 외래 치료 지원제는 단지 그 환자 당사자에 대한 오더가 아니라 지역 보건 체계에 내리는 오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뉴욕주에는 주거시설, 직업재활, 단계별 재활 시설까지 주정부가 마련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이게 결국 가족이 이걸 해야 되는 것과 공공과 국가가 그리고 어떤 법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비자의 치료가 이루어질 때 그 책임을 그때는 또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 대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사전 동의와 의사 결정, 비자의 입원 제도의 변화로 강원대학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혜우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이혜우 교수님은 저희 쪽에서는 정신응급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 또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구 등을 통해서 자립적인 의사결정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학회를 대표해서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앞서서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사실 저 또한 많이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과 조금 다르게 정신과 의사이고, 지금 이제 좌장을 맡고 계시는 백종우 좌장님도 정신과 의사이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인, 의사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의사로서의 어떤 윤리 또는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법원에서 요청하시는 정신감정, 이 여러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태생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온종주의적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의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환자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사회나 삶의 그 궤적들을 모두 다 고려하면서 특히 내 외과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정신과는 많이 트레이닝을 받죠. 그래서 가족력만 해도 한 바닥 이상을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야지만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오케이를 받는, 예, 그리고 가족력뿐만이 아니라 뭐 3대까지 가계도를 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소설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무기육지를 작성하면서 환자를 이제 보면서 많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의사인 나이고 간호사인 옆에 있는 우리 팀들이고, 그렇다면 최선의 치료를 해서 이분을 어떻게든 낫게 해서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회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료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 어떨 때는 좀 더 본인의 의사가 좀 거부적이실 때는 약간은 좀 이렇게 지시하듯이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부탁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 트레이닝 받은 백그라운드는 충분한 정보와 그러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의사결정들의 자료들을 이제 환자 분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지어 나가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제 SDM이라고 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치료 계획이나 환자의 환경,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적용이 가능한 정보들을 환자에게 제공해야겠죠. 아까 밥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이제 후견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환자가 사는 그 지역 사회가 강남구냐 또는 강북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의 차이가 생기는 건 저는 정신건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하고, 하지만 의료진은, 의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게 되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환자와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또 지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순환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을 이루는 것들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이론이긴 합니다. 앞서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되게 좀 그럴싸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편적인 어떤 결정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이제 환자분들이나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한 20-30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의료적인 어떤 정보나 근거들도 변화했고, 지역사회나 우리나라 환경도 변화해 나갔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든지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 여러한 모델들이, 의학적인 어떤 그 모델들 또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 척도로 환자의 만족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가족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무엇을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정신과 의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유 의사결정 제도가 하나의 그냥 이상적인 이론이고 의사결정을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고 개념이나 필수 요소가 모호하다는 비판 또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사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셨거나 또는 환자 당사자분들도 그러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이 그렇게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시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또는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러한 어떤 트렌드들은 어쨌든 앞서서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 신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의에 의해서 무언가를 행위하고 있다라는 그 국가, 그다음에 사회 조직 내에서의 각 기관에 대한 또는 각 전문가 그룹에 대한 어떤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지만 향후에 이러한 비자발적이고 또는 그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최선의 환자를 위한 선택인가라고 하는 결정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슬라이드는 앞서서 워낙에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그리고 치안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 능력이나 책임 능력은 오늘 내일 이 그 후견인 대회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의학적인 어떤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바라보는 부분은 기본적인 의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이것에 대한 이득과 위험 그리고 치료가 이야기하는 결과 등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어떤 그 요구되는 성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자가 그 결정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해서 의학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가를 의사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40대 여성인 남편과 갈등이 계속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있게 되면서 자살 시도를 이제 일주일간 2회를 하시고 다시 응급실로 오신 환자가 있었고 자녀, 남편, 오빠, 엄마와의 가족 관계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을 한꺼번에 많이 드셔서 많이 좀 졸려하시고 많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진료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식이 깨고 면담을 하면서 정신과적인 치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를 할 때 응급실 상황에서 이분이 환자에 대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퇴원을 결정을 하시고 내가 알아서 외래 치료를 가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퇴원을 했다. 이제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퇴원을 하시고 일주일 후에 카디악 어레스트,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다시 응급실로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다른 어떤 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내 환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되게 특수화되어 있고 환자 한 분의 케이스가 되게 그게 일반화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도가 되게 심한 환자분들이나 또 훨씬 더 정신건강의 어려움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의 어떤 그 가정을 두고 소통을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병원 치료와 그 거부 환자가 사망했었을 때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판단해 나가는 그런 판결문들이 의료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판결이 하나의 예시가 되고 그러한 판결 자체가 의료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모두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 공유의사 결정과 그 책임의 영역은 후견인으로 대변될 수 있는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책임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게 중심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원 제도, 그러니까 사법 입원 제도가 아닌 현재 그 5개의 입원 그 형태가 있는데요. 동의 입원, 자의 입원, 그리고 행정 입원, 그리고 보호 의무자 2인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의 형태가 있고, 세 가지는 이제 비자의 입원이죠. 근데 이런 입원 제도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여러 환자의 인권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프레임이 지금 현재 그 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이 되고, 국민의 건강은 사회의 어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신치료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과에 대한 질환의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과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여러 정책들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와서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질환과의 차별은 여전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환자분들의 어떤 인권 기반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요 멤버 중에 하나인 정신과 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병은 최근에 많이 변화를 했었죠. 예전에 제가 감염내과 의사, 그 결핵은 사실 감염내과 의사 중에서도 제일 돈을 못 버는 의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결핵 환자분들이 자꾸 돌아다니시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입원을 하셔도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뉴스를 보실 거예요. 기차 안에서 결핵 환자가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한 그 부분으로 우리 정신과가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 사회와 그 맥락이 바뀌어지면서 사실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신건강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입원 제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 제도이냐? 모든 사람들이 입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자발적으로도 잘 치료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좋아지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그다음에 국가의 책임을 위한 그런 입원 제도가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입원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의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게 치료를 잘 받아서 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센터를 의사가 되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센터장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제가 보는 그 30분, 1시간 이내의 그 삶보다 그분이 그 지역사회에서 365일을 사는 삶이 훨씬 더 그 치료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입원 제도의 시작은 사실 아까 회복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치료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 많은 문과생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저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자의 입원에서의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이 그것으로 모든 인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 입원을 포함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 헌법 불일치로 인해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어떤 그 부분들을 그 최소화하는 그 자기 결정 능력을 보장하고 그 비자의 입원에 또는 비자의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 환경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률이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50% 이하면 그게 잘된 제도일까요? 그럼 100%면 이상한 제도인가요?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오늘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입원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행정 입원을 포함해서 비자의 입원에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 아니다에 따라서 입원이 유지되거나 유지되지 않게 하는데 이제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입원 제도의 되게 핵심 중에 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환자의 비자의 입원의 과정에서 절차 보조와 맞물려서 인권을 좀 더 지금의 현재보다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자료를 함께 드린 것처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위원제 등이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식 의견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많이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좀 더 올라간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우 선생님 또 시간을 맞춰주시느라고 그때 아쉬웠지만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아마 올라오시고 할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발표자 네 분에 대해서 토론은 또 종합 토론이 있으시니까요.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좀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아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백왕열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은 그 절차 조력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제 이 절차 조력인을 이제 국선 변호사가 하는 나라들도 있고 영국처럼 절차 조력을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받은 이제 일반인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 결국은 이제 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기사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것을 이제 돕는 역할이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과 또 교육받은 사람이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동료 지원 센터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동료 지원과 절차 조력이 비슷하게 가는 거는 또 좀 맞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절차 조력을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절차 조력은 조금 이제 동료 지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절차 조력을 그럼 반드시 무슨 국선 변호사처럼 뭐 법률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정신질환자의 특성이나 이제 이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분들이면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꼭 어떤 전문 직역이 있어야 된다, 뭐 변호사야 된다, 이런 법률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후견 쪽도 후견이라는 그런 어떤 업에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법무사 같은 전문 직역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동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아마 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시간이 질문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희 판사라고 합니다. 저 백악열 변호사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공공 후견 사건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이 하는데 방금 그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얼마 전에 제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그때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은 공공 후견 청구를 했다가 해가지고 공공 후견 보통 사건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공공후견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사건 본인이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그 사건 본인의 평소 교류가 없었던 외삼촌이 한정후견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보통 특정 후견은 보통 그 신문을 안 하고 그냥 서면 심리만 하고 진행하는데 그 사건이 특이하게 특정 후견 재판을 한정후견 재판 사건 병행 심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구서에도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인만이 후견인이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 신문 과정에서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짝 깜빡하고 그걸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그 다른 공공 후견인과 달리 지금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 그 공공 후견 뭐 지원 사업 거기서 지금 거기는 법인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다른 공공 후견 사업과 무슨 뭐 기준 그 다르게 보는 기준이나 혹시 뭐 근거 규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 네, 그러니까 법인만 하게 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부칙에 맞춰서 한 달 안에 공공후견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법인을 한 거였는데 해보다 보니까 그 법인의 전문성이 이제 상당히 올라와서 그냥 우리 이쪽 정신질환 공공후견 사업에서는 개인 후견인은 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법인 중심으로 가는 걸로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공공후견 쪽에서도 이거를 좀 롤모델 삼아서 법인을 양성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이 정신건강 분야의 향후 법제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법 입원을 정말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판사 정원도 늘어야겠지만 미국의 멘탈 헬스 코트는 로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정신건강 팀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또 이제 법 또 후견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또 인권과 회복이 존중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회의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